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T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론 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풀이 해가지고 총 3개 단락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고해 둔 대로요. 바로 이론 부분의 선사시대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8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제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요. 역사의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크게는 역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역하고요. 그 다음에 사로 나눠져 있어요. 사. 그렇죠?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역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중에서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기록해 놓은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모든 것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역과 사 할 때 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록이다. 한자로 읽겠습니다.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라고 할 때 사, 이거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는 기록한다, 뭐 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있죠. 전자의 대표인 사람이 독일의 랑케미라는 랑케, 지금 거기에 교재 한번 잠깐 보십시다. 보시면은 랑케가 있습니다.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이라고 할 때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자는 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개인이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다라고 하죠. 근데 아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현재적 관점에서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영국의 그 역사학자입니다. 이에치카입니다. 이에치카의 그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접해 보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이걸 뭘 한다?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61년 5월 16일 날 5.16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서 박정희 정부 때 보면 이걸 혁명이라고 했어요. 5.16 혁명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지금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쿠데타라고 그래요. 군사 정변 또는 뭐 군사 반란 또는 쿠데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1961년 5월 16일 5.16이라는 사건은 뭐에 해당되냐면은 역이죠, 역.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때로는 혁명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뭘로? 때로는 쿠데타라고도 했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입니다. 사. 기록한다. 역사가 개인이 평가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이제 평가해 놓은 거죠. 근데 요는 뭐냐면은 요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거울로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뭐 교훈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 역사책 제목 뒤에는 항상 이런 글자들이 많이 붙죠.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감자죠. 감. 거울 감자입니다. 그래서 동국통감, 뭐 자치통감 뭐 이런 게 붙죠. 그래서 이런 감자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붙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다시 재조명함으로 인해서 잘잘못을 평가해서 후대에 알리겠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로 삼자, 또 뭐 교훈으로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역사라고 하는 단지 옛날 이야기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교훈으로 삼자, 거울로 삼자 이런 목적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목적은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다 자격증 취득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역사라고 하는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을 이해하고 그 당시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진짜 역사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역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 구성에 3요소가 있죠. 바로 밑에 한번 보실래요? 역사의 주체,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 역사의 무대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두 번째 봅시다. 역사의 무대가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공간이 되는 거죠. 역사의 흐름이 있죠. 흐름은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역사 구성의 3요소라고 그래요. 주체, 인간과 그 다음에 공간과 무대, 공간과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구성 3요소는 인간, 공간, 시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 역사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그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누군가요? 신채호라는 사람 아시죠?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에 보면은 역사 구성의 3요소에서 역사는 무엇이뇨? 해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신채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이제 주체로서의 인류부터 한번 봅시다. 세계사의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약 350만 년 전후예요. 남방의 원숭이라고 해석합니다. 거의 원숭이인데요. 직립보행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척추도 굽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인류가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인류가 있죠. 약 한 200만 년 전후 이때 이제 나왔던 인류인데요. 호모는 인류의 학명이에요. 하빌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제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면서 두 손이 남죠. 이걸 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 제작 사용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인류가 뭐냐면 약 한 50만 년 전후죠.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에렉투스는 곧서다. 그러니까 척추가 구워졌다 펴진 상태입니다. 곧선 사람이라고 해석하죠.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그건 20만 년 전인데 이건 현생 인류예요.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50만 년, 20만 년 전에 나온 인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인류가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현재 조상은 지금부터 약 3 내지 4만 년 전에 나왔던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러니까 슬기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까지 요 인류의 화석이 세계사 전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세계 얘기고요. 우리 한국사 얘기 좀 한번 보고 합시다. 우리 한국사에서 인류는 약 한 50만 년 전후에 나왔던 호모 에렉투스 있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호모 사피엔스예요. 요 인류의 화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옵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한반도 전 지역이 인류가 살았었다. 전 지역에서 인류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그 구석기 시대 때 말이죠. 유적지 지도 좀 잠깐 봅시다.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은 두 장만 넘겨보시면은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11쪽의 지도를 보시면은 구석기 시대 유적지 분포도가 있어요. 지도 크게 나온 데 있죠. 그 한대 유적과 동굴 유적이 있습니다. 동굴 유적은 말 그대로 동굴에 있는 유적이에요. 한대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대지입니다.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그냥 뭐 어떤 야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이런 데 분포가 되어 있는 유적지를 한대 유적이라고 그래요. 보시면은 어떤 특정 지역을 보자는 건 아니고요. 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죠. 인류의 화석이 여기서 출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이제 역사 구성의 두 번째 공간입니다. 무대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한반도에서만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서, 만주, 그 다음에를 포함한 한반도예요. 요서, 만주, 한반도를 무대로 해가지고 발전해 왔었습니다. 이 문화권을 우리는 무슨 문화권이냐면은 동방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문화권이다. 우리 역사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동방문화권 해가지고 중국 일부하고요. 한반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요서 만주를 얘기를 하는데 이 요서 만주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지도를 좀 잠깐 좀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그리면은 일단 중국의 3대 강이 있습니다. 3대 강이 있어요. 이게 요하고요. 요하. 랴오강이라고 하죠. 요하. 이게 이제 4대 문명의 하나였던 황하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쯔강이 되는 거죠. 양쯔강. 그러면 백두산이 여점이 있고요. 대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압록강 있죠. 여기는 두만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선이 되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노보이 산맥이요. 스타노보이 산맥을 경계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지금 현재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부여가 있는 곳이 있죠. 만주 쪽인데요. 부여를 끼고 도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강이냐면은 송하강이에요. 송하강.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봅시다. 요선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요하의 요하를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은 서쪽이죠. 얘가 요서입니다. 요하의 서쪽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쪽은 어디겠어요? 요동이 되는 거죠. 요하의 동쪽이란 얘기지. 요동. 지정학적으로 튀어나온 것을 우리는 반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무슨 반도게요? 요동반도죠. 여기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한반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중국의 산둥 지방이에요. 그래서 산둥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산둥반도. 황하 이북을 화북이라고 그래요. 밑에를 화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양쯔강 이북을 강북이라고 합니다. 강북. 그 밑에를 강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강을 경계해가지고 지명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서울을 경계를 해서 한번 볼까요? 서울의 한강을 기준해 가지고 한강 남쪽 강남, 이북은 강북 그러죠. 서쪽 강서라고 그러죠. 동쪽은 강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주로 이제 강을 경계해서 지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서 나왔죠? 그럼 만주는 어디냐? 이거죠, 만주. 만주는 여기가 만주입니다. 얘가 요서 요동이죠. 요동이고요. 얘가 송하강입니다. 그래서 스타노보이 산맥부터 해가지고요. 요동을 포함해가지고 여기를 묶어서 만주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만주란 얘기는 현재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 만주란 얘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간도라고도 하죠. 간도. 지금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이라고 그래서요. 이 성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었던 행정구역인 도 있죠. 도. 뭐 경기도, 강원도 할 때 그 도의 개념이에요. 중국은 성입니다. 성. 중국 동북 삼성 그럼 어디 얘기하냐면은 얘가 흑룡강성. 그다음에 송하강 이쪽이죠. 얘가 길림성. 그다음에 요동 쪽 있죠. 얘가 요령성 그렇습니다. 흑룡강성, 해룽장성이라고요. 길림성, 지린성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요령성. 이거는 지금 요령성이 되겠죠. 그래서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여기를 묶어서 우리는 동북 삼성인데요. 여기를 간도라 하고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만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묶어서 만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주, 요서, 한반도 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무대는 생활 무대는 어디냐면 요서 포함합니다. 만주 포함하죠. 한반도입니다. 여기가 우리 역사의 우리 민족의 생활 무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언제 그 이전의 선사 시대부터 지금의 역사 시대까지 발전시켜 온 것이죠. 사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 기록한다, 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역사할 때 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록 이전이라는 겁니다. 이는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이후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와 역사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바로 문자를 가지고 합니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문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문자 이전을 선사, 이후를 뭐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우리 국사교과서에 선사, 역사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고요.
어떤 용어를 썼냐면은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선사하면은 원시, 태초 그대로입니다. 원시의 반대말은 뭔가요? 원시의 반대말 문명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시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시 사회의 전개, 문명의 시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사와 역사인데, 그러니까 선사, 역사의 구분 기준은 문자다. 그럼 문자는 언제 나오느냐? 청동기 시대 때 나온다. 그러니까 청동기 이전은 선사 시대예요. 부석기, 중석기, 신석기 그렇죠. 청동기 이후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역사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을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을 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살았으며 이때 통치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으며 또 어떻게 생활했으며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 역사 구분 기준은 문자를 가지고 일하는다. 그 문자는 청동시대 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부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 성립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문명 성립의 3요소는 이 3가지예요. 자, 하나는 금속기입니다. 청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청동기 없는 문명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계사의 4대 문명 그럼 어디를 얘기합니까? 4대 문명. 황하,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이 문명의 공통점은 뭔가요? 죄다 이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릇, 이 금속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무기를 만들죠. 정복 활동이 나옵니다. 그 정복 활동의 결과 지배와 피지배에 뭐가 나오죠?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 계급 발생의 결과 그거를 토대해서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요. 최초의 국가는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한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다. 이렇죠. 자, 우리 한국사에서 봅시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했던 최초의 국가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중국은 어딘가요? 은나라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을 토대로 해서 성립된 최초의 국가 그렇죠. 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의 국가는 항상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에서 남겨야겠죠. 문자의 발명과 뭐요? 사용입니다. 문자입니다. 문자. 중국의 황하 문명에서 나왔던 문자 뭐요? 갑골 문자. 이집트 문명 나일 강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집트 문명에서는 상형 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티그리스 강 이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던 문자는 쐐기 문자라고 그래요. 설형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사실들을 기록해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 성립의 3요소가 그럼 뭐냐면은 청동기, 국가, 그다음 뭔가요? 문자.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역사, 즉 문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역사 구성의 3요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 민족, 한민족입니다. 아까 여기를 한반도라고 그랬죠? 한반도 할 때 한은 이 한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호가 뭔가요? 대한민국이죠. 대한할 때 이 한이라고 하는 거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그러면 대한 그럼 뭐예요? 대단히 큰, 굉장히 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이 한민족이 되는 거죠. 한민족이요. 중국도 한민족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 한자가 쓰는 거 아니고요. 나라 한자를 씁니다.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나오죠. 왜 나라 한자를 쓰냐면 저 한나라 때 문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한족, 한문화, 또 중국 글자를 뭐라고 그래요? 한자, 또 중국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한족, 그렇죠. 중국이 사실 한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55개의 여러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심은 누구냐 하면 한족이거든요. 이 한이에요, 한. 나라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나라 문제와 경제 때의 문화적 통일이 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 이전에 진시황 할 때 진이 있죠, 진. 이 진은 정치적 통일을 완성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진나라 앞에가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혼란기가 있죠. 이 춘추 전국시대를 하나로 통합했던 최초의 통일 국가가 어디냐면은 진이거든요.
근데 진나라 때는 문화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라 때 와서 문화적 통일이 이루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 한이고요. 우리나라 할 때는 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이 한민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틀이 만들어진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 때입니다. 신석기 사회를 시족사회라고 그래요. 시족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 살잖아요. 사회 구성의 제1차 집단입니다. 이거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정착생활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었던 언제요? 바로 신석기 시대 때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이 돼서 그러면 언제 때 완성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기반이 완성된 시기는 국가가 형성된 어느 시대요? 청동기 시대 때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 우리 민족의 기틀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물론 사람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살았다고 하지만은 구석기 때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기틀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틀은 언제요? 신석기에서 언제 완성됐다고요? 국가가 형성이 됐었던 청동기 시대 때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의 구성 요소와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 완성된 시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우리 한국사에 대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개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서 언제까지요? 현대사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현대사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을 좀 감으시고요.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하면 진행되는 그러니까 옛날 영화가 하면 뭐 필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듯이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그다음에 철기 이렇게 넘어가죠. 그 중에 최초의 국가는 언제 때 만들어졌다고요? 청동기 시대 때.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토대했던 최초의 국가 어딘가요? 단군조선, 그다음에 유한조선, 묶어서 그냥 고조선 그러죠. 고조선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철기 문화를 토대했었던 여러 나라,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이 있죠. 자, 이 나라가 다시 이제 고대국가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중에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통폐합이 되죠. 그럼 삼한은 어디예요? 마한, 진안, 변한입니다. 마한 영역에서 백제가 나오고요. 진안 영역에서 신라가 나옵니다. 변한은 신라의 병합이 되죠. 그래서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 국가가 성립됩니다. 고대 국가는 영토 국가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지위가 결정이 돼요. 특히 삼국 항쟁 과정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쟁탈전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강을 차지했던 나라가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에 신라가 되는 거죠. 시기는 4세기, 5세기, 6세기예요. 각각. 그러니까 백제 4세기 근초광, 고구려 5세기 장수왕, 신라 6세기 진흥왕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국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통일 신라가 되죠. 근데 고구려 고토에서는 발해가 나오게 되죠. 고구려 유장이었던 대조영에 의해서 발해가 건국됐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남북국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 있죠.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18세기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져서 발해고에서 이 발해사가 처음 언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해고에서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언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완전한 통일이 아니다. 불완전한 통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쪽에는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한 발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용어를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남북국 시대. 이제 발해는 이제 거란에게 멸망을 하죠. 거란은 여질에게 멸망합니다. 여진은 몽골에게 멸망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통일신라 다음에 어디예요? 9세기 말 이후에 신라 삼국 통일의 건실한 정신이 유린이 됩니다. 신라 하대 모수이 노출되면서 분열이 됐죠. 이거 후삼국 시대라고 그래요.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통일신라에서 후삼국 시대입니다. 이 후삼국을 누가 통합을 했냐면은 918년에 누구예요? 왕건이 통합합니다. 그래서 918년에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935년에
통일신라 56대 마지막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을 하죠. 그 936년 그 다음입니다. 936년에는 후백제 2대 왕 누구죠? 신검이 무력으로 왕건에게 무릎을 꿇혔습니다. 무릎 꿇히고 무력으로 통합을 하죠. 그래서 918년 고려 건국, 935년 통일신라의 멸망, 936년 후백제 멸망에서 936년을 끝으로 해서 완전히 분열된 후삼국을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해가 698년에 건국돼서요. 926년에 멸망을 하죠.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미 고려는 918년에 건국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에 바로 귀부를 합니다. 발해 유민들이 발해 왕자 대광현을 중심으로 해서 맨 옛날 고구려 사람들 아니에요. 국호만 발해로 바뀐 거지. 그래서 고려로 내려왔을 때 고려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들을 그대로 또 받아줍니다. 고려는 고구려 후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족 융합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18년에 건국된 고려가 1390 몇 년까지 가나요? 2년까지 가죠. 그렇죠? 500년 왕조랍니다. 500년 좀 안 되죠. 근데 500년 왕조로 우리가 퉁칩니다. 34대죠. 마지막 공양왕까지 이제 진행됩니다. 한 500년 가죠. 그거 1392년에서 이제 1900 몇 년까지 가죠. 10년 8월 20날까지 바로 조선이 건너간 조선이 진행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국호가 1897년에 아권 파천위의 대한제국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대한제국 때 황제는 고종과 순종입니다. 마지막 순종이 1910년 8월 한국 병합 조약에 의해서 일제 치하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문을 닫고요. 그리고 1910년에서 1945년까지는 바로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2020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몇만 년? 70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현대사, 지금 몇 세인가요? 21세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죠? 역이거든요, 역. 그 언제 다 정리합니까? 평생 해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역사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공감대를 가지고요. 형성된 내용들을 기록에 의해서 써놓은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양을 묻고자 하는 것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바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과 심화 과정에 어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80점 이상이면은 1급, 70점 이상이면 2급, 그다음에 60점 이상이면 3급 이렇죠. 충분히 1급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형성된 역사가 우리 한국사가 이제 구석에서 현대사까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한국사의 첫 시작. 바로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사시대에서 선사시대는 어디예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까지를 선사시대라고 했습니다. 문자가 나오기 이전을 얘기를 한다. 그럼 문자가 없으면 선사시대 사실은 이런 사실을 뭘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물이라든가 뭔가요? 유적이죠, 유적. 이 유물과 유적을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동기 이유는 뭐가 있어요? 문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죠. 기록을 한 이유는 뭐예요? 남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쓴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0만 년 전부터 중석기 시대가 다음 주에 보면 1만 년입니다. 1만 년 전후예요. 신석 시대는 언제부터냐면은 중석 시대가 한 2000년 정도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1만 년 전 이때부터 대략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만 몇만 년이 되는 거예요? 70만 년이에요. 여러분들 70만 년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보통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뭐 100살에 죽는다고 하면은 몇 번 죽었다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70만 번이요. 그렇죠? 이 장기간의 기간을요 통틀어서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70만 년이라고 하는 이 구석기 시대를 다시 세 시기로 나눕니다.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죠. 기준은 뭔가요? 석기 다듬는 정도예요. 또 구석기 다음에 뭐라고 했죠? 중석기. 다음에 뭔가요? 신석기예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에서 다 공통점은 어느 시대예요? 석기 시대입니다. 석기 시대인데 구, 중, 신 이렇게 나눈 것도 마찬가지. 석기 다듬는 정도예요. 갈수록 석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또 갈수록 석기는 예리해질 겁니다. 이거 두뇌, 뇌 용량이 커지면서 곧 요즘 얘기를 한다면 IQ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서 도구를 만들고 점차 개량하고 그렇죠? 발전해 나가는 뭐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일단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 것은 뭘 가지고 한다? 석기 다듬는 정도를 가지고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두 개. 뼈도구하고요. 그 다음에 뼈도구는 사냥을 하겠죠. 고기는 섭취를 합니다. 단백질 섭취죠. 그리고 뼈 있죠, 뼈. 뼈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동물의 뼈를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뼈들이 나와 있습니다. 북방개, 남방개 등의 다양한 동물의 뼈가 출토됐다. 북방개는 등치가 좀 큰 거예요. 남방개는 따뜻한 나라에서 따뜻한 기후 여건에 살았던 좀 작은 짐승들 얘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자연환경의 변화가 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그 나이를 보면요. 지구의 나이를 볼 때요. 구석기 시대에만 몇 번의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냐면은 4번 있었답니다. 해빙기, 그다음에 빙하기, 또 해빙기, 간빙기 얘기합니다. 해빙기, 빙하기에서 4번의 교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중석기 시대가 간빙입니다. 이게 4번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석 시대가 1만 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지금 우리는 이 지구는 간빙기, 그러니까 해빙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까지 하는 거죠. 21세기까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걸 체험을 못 하겠지만은 오래 살지 못하니까 체험을 못 하겠지만은 다시 어디로 간다? 빙하기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자연환경의 변화 과정에서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 흐름이 있죠. 그럼 우리 자연 어떤 영화라든가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죠.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뭐 투모로우라든가 이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기후가 뚝 떨어지면서 빙하기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뭐 다시 온난한 기후로 넘어온다거나, 뭐 이런 영화들입니다.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참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은 뭐 한 몇천 년, 몇십만 년을 뭐 앞서간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21세기는 계속 온난한 기후. 그러니까 지구는 현재 지구의 어떤 그 온난화 현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눈도 많이 안 오고요. 봄이 올 것 같은데 금방 여름이 와버리고. 여러분들 봄이라는 계절을 느끼는 건 언제입니까? 꽃필 때죠. 그러고 나서 덥잖아요. 이게 좀 봄의 어떤 간격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금방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계절이 분명하지, 예전에 분명했다라지만 지금 거의 불분명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또 추워져야 하는데 굉장히 추워지고 눈도 많이 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가 언제부터냐? 그러면 사실은 언제부터? 중석기 시대 때 1만 년 전후. 지구의 몇 번? 4번째 자연환경의 변화, 즉 빙하기에서 어디로? 해빙기, 간빙기로 넘어오면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해서 구석기 시대 때만 지금 70만 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요. 이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다양한 짐승들의 뼈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록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구석시대를 대표하는 도구가 또 하나는 뗀석기입니다. 한자는 타제석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냥 도구가 있고요. 조리 도구가 있습니다. 구분해 놓으십시오. 기출문제 보면 이게 뒤집어져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가 뭐냐면은 긁개나 밀개는 요리할 때 쓰는 도구예요. 조리 도구죠. 긁는 거, 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냥 도구 있죠. 주먹, 도끼, 집게, 팔매돌, 순배, 찌르개 있잖아요. 이거는 사냥할 때 쓰는 도구지 요리할 때 쓰는 도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주먹, 도끼입니다. 뭐 주먹만한 도끼다 그러는데 사실 주먹보다 커요. 굉장히 큽니다. 밑에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주먹, 도끼 하나 있죠. 그 옆에 순배, 찌르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배. 자, 순배는 자루죠, 자루.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 있죠. 원래 이건 이런 돌이었었을 거예요. 돌. 근데 돌이었는데 이거를 깨뜨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잡이 같은 자루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순배는 뭐냐? 순배는 이 부분입니다. 왜 돌을 이거 깨뜨리고 이 부분을 남겨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의 용도는 여기다가 뭐를 막대를 대서 뭐 나무 껍질이나 무슨 뭐 줄기, 나무 줄기로 묶어서 끈대역으로 그리고 이제 이건 흉기가 되는 거죠. 흉기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창의 역할을 씁니다. 창. 그래서 순배 뭐라고 그래요? 찌르개라고 일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사진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중기 구석기 시대 때 이거를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좀 읽어봅시다. 거기에 석기의 여러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그 두께와 길이를 조절하여 만든 석기 제작 기법. 이거를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뗀석기에서 구석기 사람들이요. 돌 갖다가 아무렇게나 깨뜨리고 그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돌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했으면 이걸 한번 깨뜨려 보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렇게 깨뜨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깨뜨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깨뜨립니다. 떼내죠. 그 다음에 또 깨뜨립니다. 또 이렇게 깨뜨립니다. 또 이렇게 깨뜨리죠. 또 이렇게 깨뜨립니다. 또 이렇게 깨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뜨린 기법을 뭐라고 그래요?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로 박스 내용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 깨뜨려진 돌이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하나의 완전체 돌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프랑스에서 발견됩니다. 둘째 주 한번 봅시다. 프랑스 파리 근교 르발루아에서 발견되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래서 지명입니다. 르발루아라고 하는 지명에서 이 지역에서 이런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이름을 따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기 구석기 때쯤 되면은 이때 사람들이 뇌 용량이 즉 IQ가 높아지면서 단백질 공급하는 거죠. 가축 잡아먹으면서 사냥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을 만들었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를 대표하는 도구는 뭐라고요? 뼈도구와 뗀석기입니다. 뼈도구 뗀석기고요.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급은 언제 때 처음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급. 여기 보세요. 계급은 청동기 시대 때의 정복 활동의 결과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는 구, 중, 신석기까지는 계급이 없어요. 평등 공동체 사회였고요. 그러니 이때는 정착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떠돌아다니는 이동생활을 하죠. 무리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무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급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있는 거 아니라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이가 많거나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지배자가 아니고 뭐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냥감을 찾아서 이동생을 했었다. 또 저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잡아먹고 배부리면 버리고 또 배고프죠? 또 사냥감을 찾아서 이동하고 이런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동생활, 무리사회, 평등 공동체 사회. 이게 지금 구석시대 때의 사회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 경계는 주거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석시대 때요, 동굴, 그 다음에 동굴에서 주거지 흔적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경제가 뭐였다? 수렵, 사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굴이나 뭐 바위 밑에 사는 겁니다. 바위를 지붕 삼아서 바위그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강가에서도 나옵니다.
강가에서는 막집이 나오는데요. 막집은 막 지어서 막집이라고 그래요. 내일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 잘 지어놔 봐야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막집이란 용어를 쓴 건 아닙니다. 지금 와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막 지어서 막집이다. 이렇게 일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움푹 들어갔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움집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럼 강가에서 막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활동이 경제 활동이 뭐였다는 거예요? 어로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때 경제는 수렵과 어로입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순위라면 정해봅시다. 그러면 수렵이 더 경제 1순위고요. 어로가 2순위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동굴에서 얘네들의 유물들이 흔적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가의 막집은 일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수렵이 더 우위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당시 경제는 주거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주거지에 보시면은 집터는 막집입니다. 서너 명에서 한 1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기둥 자리.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담 자리. 담을 또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담, 막집에. 그 다음에 불 뗀 흔적도 있죠. 그러니까 불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과 인간하고의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직립보행이에요. 또 뭐죠? 언어의 사용입니다. 언어, 말, 또 불 사용입니다. 불.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익혀 먹는 거죠. 이거는 음식 익혀 먹기 위한 불만은 아닙니다. 용도가. 난방의 용도도 있죠. 다양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도구를 제작한다는 거죠. 이게 짐승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불. 인류의 특징이죠. 자, 예술품 한번 봅시다. 고래나 물고기를 남긴 선각화가 나옵니다. 선각화입니다. 선각화하고요. 암각화하고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암각화는 이제 주로 청동기 시대 때 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신석기 때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선각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을 그어놓은 거죠. 일단 짐승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게 짐승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선각화입니다. 선으로. 암각화라고 하는 건 뭐지? 이거 암각화는 이거는 바위를 새겨내는 거죠. 우리가 고려청자라든가 보면은 그 상감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림분을 파내는 거죠. 파내는 겁니다. 바위에 새기는 겁니다. 암각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각하고 암각화는 다른데, 근데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그 짐승들을 많이 그려놨던 이유는 뭘까요? 짐승을 숭배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거죠. 주술적인. 그러니까 이때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와 어떤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냐면은 주술적인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주술, 빈다, 기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주길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비단 구석기만 아니에요. 청동기라든가 철기세 때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런 유적지는 한반도 전 지역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구석시대를 70만 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70만 년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단양금굴입니다. 단양금굴. 그런 한반도 전 지역에 나와 있는 유적지 중에 그중에 대표적인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나왔던 바로 주목도끼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출토가 됐는데 그 위에 사진에 있습니다. 이게 연천 전곡리에서 나왔던 주목도끼예요. 이 모비우스 학설을 반박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뭔 얘기하면은 인도란 나라 있죠, 인도.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선사 고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학설이 있어요. 이 모비우스 학설은 인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유럽, 아프리카의 석기 문화와 동아시아의 석기 문화가 다르다.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의 석기 문화는 예를 들어서 IQ가 한 10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동아시아의 석기를 썼던 사람들은 IQ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럽, 아프리카의 주목도끼를 보면은 이게 돌이죠. 돌이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깨뜨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깨뜨렸었다. 이거는 도구를 다룰 줄 알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동아시아 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석기를 한 번만 깨뜨렸다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얘네들의 IQ 한 100이었다라면 얘는 한 50개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비우스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지네들 문화가 어디로? 동아시아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네들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주목도끼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연천 전곡리 한탄강 있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 주목도끼를 보면은 한 면만 깨뜨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깨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비우스 학설을 반박하는 그러한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연천 전곡리요.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5살 정도 되는 아기의 뼈가 나옵니다. 뼈가 나와요. 유골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유골 주위에는 국화꽃 있죠. 꽃가루 화석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장례 절차가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장례시장에 가면은 국화꽃을 막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뭐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수아이다인데 이 흥수아이는 이 인고를 발견했던 사람이 김흥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제천 전말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코뿔소의 뼈가 출토가 됩니다. 코뿔소의 뼈가 나왔다라고는 맨 위에 코끼리, 뭐 털코끼리라든가 큰 풀사슴, 코뿔소 해가지고 북방계에 어떤 이게 추웠던 빙하기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주석장리 1964년에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입니다. 여기는 전개에서 후기까지 유물이 꾸준히 출토가 되고 있었다는 점. 다시 가면은 구석시대는 이동생활인데 이 공주석장리 유적지에서는 인류가 계속 살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적지가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구석시대 유적지 분포도가 있잖아요. 참고하시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앞에 단양금굴에서 공주석장리까지 있죠. 요 유적지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뒤에 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석기에서 바로 신석기로 넘어가는 아니고요. 중석기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칩니다. 중석기. 한 2000년 정도 되는데요. 시기로 온다면은 1만 년 있죠. 1만 년 전후입니다. 이 전후를 거쳐가지고 1만 년 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간다? 신석기 시대로 넘어간다. 이제 중석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과도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구석기에서 어디로? 신석기로 넘어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물부터 먼저 봅시다. 잔석기하고 이음도고요. 자, 구석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뭐라고 써요? 2개. 뗀석기, 다시석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뼈도. 중석기는 뭐라고요? 잔석기, 이음도구입니다. 이게 출토된 지역이 바로 밑에 봅시다. 남한 지역에서만 볼까요? 거창, 인불리, 통영, 상노대도, 강원도 홍천의 화길이에요. 물론 북한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요 시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같은 해안선 형성된 시기가 바로 1만 년 전후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지구에 자연환경의 변화가 4번 있었는데 그 최종 4번째가 바로 중석기 시대란 말이에요.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넘어오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이제 수면이 높아지는 거죠. 한 100m가량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지형이 있죠. 일본이 있고 원래 일본이라든가 지금의 우리나라도 다 붙어 있었습니다. 네, 해빙기로 넘어오면서 수면이 높아지면서 여기 이제 붙어있던 육지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지도가 만들어진 해안선이 형성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하면 언제부터다? 중석기 시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중석기 시대는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죠? 신석기로 넘어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신석혁명이라고 그래요. 즉, 신석혁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동 생활에서 뭘로 왔다? 정착 생활이죠. 또 자연 경제, 채집 경제 아닙니까? 자연 경제에서 뭘로 왔다? 생산 경제로 넘어왔다.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다. 그 신석기 혁명이라는 얘기는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영국의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이 처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1980년대에 나온 책 중에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쭉 밑에 보시면은 엘빈 토플러, 인류의 사회 진화 발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과도기가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신석기 시대 신석혁명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산업혁명이고요. 세 번째가 뭔가요? 정보혁명이다. 그 중에 제1의 물결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인류 사회 발전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제1의 물결이 신석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 자연경제에서 생산경제로의 전환이었다. 이게 기원전 1만 년경에 시작이 됐다는데, 그럼 기원전 1만 년 전을 얘기할 수 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제주 한경면 고산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경면 고산 유적지에서 이른 민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석시대의 시작을 1만 년 전으로 본다. 1만 년 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석시대를 대표하는 도구가 뗀석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뼈도구. 중석기를 대표하는 도구는 잔석기하고 이음도구. 신석기를 대표하는 도구는 뭔가요? 간석기하고 톡입니다. 그 톡이는 언제 처음 나와요? 신석기 시대 때 최초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톡이었던 이른 민무늬 토기가 그려보겠습니다. 제주 한경면 고산리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경제 증거로서 황해도 봉산치탐리, 평양의 남경리 묶어놓으세요. 단화된 조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생산경제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벼하고 주의할 건요. 보리. 벼보리는 언제예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나와요. 그럼 신석시대 때 생산경제는 뭐냐? 조, 피, 뭐가요? 수수.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해도 봉산치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에서 확인하고요. 최근에는 밭 유적지도 있죠. 옆에 사진에 강원도 고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밭 유적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주 반구대의 유적지에 보면은 바위 그림이 있죠. 거북이, 사슴, 호랑이 이런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암각합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 중에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하나 있죠. 암사동입니다. 암사동. 신석시대 때 한강변이에요. 강가에서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석기 종류에서 간석기를 좀 봐봐요. 깨뜨려서 한번 가는 겁니다. 예리하게 갈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간석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옆에 보시면은 갈돌, 갈판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뭐예요? 믹서기입니다. 믹서기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거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농경의 시작입니다. 생산 경제의 시작이 있고요. 물론 이게 시작됐다는 것은 이게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석기 말기 때 나온 거고요. 신석기 때 주된 경제는 1순위는 어로예요. 2순위는 수렵입니다. 3순위가 농경이란 얘기입니다. 거의 같습니다만은 어로 1순위, 그 다음에 수렵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는 뭐 농경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구석기 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구석기 시대 때는 구석기 아까 어디서 말씀드렸나요? 지워버렸나요? 구석기 시대 때는 수렵 1순위, 그렇죠? 그 다음에 2순위 어로 이렇죠. 거의 같습니다만은 수렵의 비중이 좀 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로 활동의 증거로서 보면은 밑에 통나무배, 돌그물추. 그러니까 밑에 사진에 있습니다만은 그물을 바닷속으로 이제 가라앉히게 한 돌그물추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작살, 그다음에 낚시랑은 뼈 낚시를 얘기합니다. 뼈. 그다음에 조개류, 조개를 잡아 먹었다는 거죠.
폐총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신석기 때 경제활동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에 여러분들 토기 좀 보겠습니다. 이른 민문이 토기. 그러니까 민문이 던문이 토기.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게 뭔가요?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렇죠? 이런 토기는 식량의 생산과 저장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의 조몬 문화, 조몬 토기입니다. 일본의 토기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진 보십시다.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은 머리 빗는 빗을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참빗 같은 거 있잖아요. 참빗. 이런 빗죠.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빗살무늬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고 경계에서 수공업이 행해졌다라는 증거 유물 두 가지, 가락바퀴와 뭐죠? 뼈바늘이 있습니다. 가락바퀴. 지금은 가락은 없고 바퀴만 있죠. 실을 뽑는 기구예요. 그다음에 오늘날에 바늘하고도 똑같은 게 있죠. 바늘귀도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그래서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은요, 신석기 시대 때의 수공업의 대표인 흔적이며 사회는 구석기 시대 때 무리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신석기라고 했습니다. 정착 생활하면서 씨족, 즉 가족 단위로, 혈연 단위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틀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개를 잡아먹고 버린 쓰레기장 하나 있죠? 뭐라고 그래요? 폐총입니다. 조개더미죠. 웅기 서포항이라든가 부산 동삼동이라든가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때의 바로 폐총이 되겠습니다. 특히 웅기 서포항에서 나와 있는 동침 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신을 매장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가게 하늘을 향해서 반드시 눕혀놨다. 이거를 동침 신전 앙화장라고 일합니다. 시체를 매장했다는 것은 사후세계, 내세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 숭배 사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맨 밑에 원신앙에 보면은 조상신 영혼 숭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끔 시신을 매장했다는 것은 태양 숭배입니다. 역시 원시신앙에 보면은 애니미즘이 있죠. 온갖 동식물, 온갖 모든 걸 다 숭배하는 겁니다. 바람, 바위, 나무 다 숭배하는 거죠. 애니미즘, 정령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농경과 관련된 태양과 물의 숭배가 가장 뜸이었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자, 주거지는 움집입니다. 움집은 움푹 들어갔다 해서 움집이고요. 크기는 4-5명 정도. 가운데는 화덕을 놨고요. 또 기둥 놨고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시대 때는 막집이라고 했잖아요. 신석기는 움집입니다. 지면에서 한 60cm 정도 들어가요. 화덕을 놨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출입문은 남쪽입니다. 둥근 형태가 되는 거죠. 남쪽의 출입문이에요. 햇빛이 들어온 곳이죠. 또 이게 자주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유독 이쪽보다는 땅이 더 다져진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가 된 움집의 모습이 옆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시신앙을 합시다. 신석시대 때 신앙은요, 농경과 정착 생활하면서 신앙이 나오게 돼요. 애니미즘, 토템, 샤머니즘, 또 영혼 숭배, 조상지 숭배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어느 시대 때요? 신석기 시대 때의 원시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예술활동이 있죠. 그 예술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똑같이 묻겠습니다. 주술적인 의미다.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은 암각합니다. 암각화. 여기에 이제 짐승들이 갖가지 짐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잡혀주기를 역시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든가 칠해거리는 액세서리예요. 요즘 액세서리입니다. 양양 오산에서 출토된 얼굴 조각입니다. 신석기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냐,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 이 시간은요, 신석기까지 아직은 계급이 나오지 않았었던 어디죠? 선사시대 때의
특징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로 여기까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일본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각 시대의 특징적인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석기까지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급이 나타난 이후 청동기 시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